이번 시간에는 자기 공감의 두 번째 주제인 공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감의 법칙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왜 공감이 중요한가? 요즘 사회적으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공감이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은 옳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온 하나의 사례인데요. 아이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가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했는데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엉엉 우는 걸 보고 엄마가 그때서야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바로 충고나 조언을 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을 반성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혜신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약물 치료를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감정이 들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를 읽어주는 공감적 소통만 했는데 정신병이 낫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당신이 옳다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중요한 또 다른 사례로 원 케어링 어덜트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곳은 극빈층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고 대부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학업 성적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72명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나 직업적인 차원에서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72명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한 명의 성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원 케어링 어덜트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공감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느끼거나 지각하기, 그리고 상대의 요구 충족을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그러한 상대의 상황 개선을 위한 건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개인적 경향성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요인으로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공감을 하려면 나의 관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왜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를 아는 인지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요인인데요. 그 사람이 경험한 정서와 똑같지 않더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지는 부합하는 정서를 경험을 해야지만 공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기적 요인인데요. 그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나 자세, 노력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어떤 감정인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나 실제적인 행동적 노력까지 포함해야지만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나중에 공감 수업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동정피로인데요. 이 동정피로라는 것은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감정이 소진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동물이나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데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정피로라 하고요. 이것은 공감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공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감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뇌과학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감정은 편도체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성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울거나 행복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 감정에 전이가 되어서 같이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 전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정의 피로로 연관이 될 수가 있어서 공감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과 구별되는 개념은 방조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헬리코프터맘인데요. 여러분들 헬리코프터맘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아이의 우에 떠서 아이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뭘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조금만 울면 먹을 것을 주고 조금만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헬리코프터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최적의 좌절이라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 아이의 건강한 정신적 발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바닥에 누워서 막 때를 쓰면서 사달라고 뭐 장난감 사달라고 우는 아이 같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헬리코프터맘처럼 애들이 원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을 안 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더라도 바로 젖을 주기보다는 조금의 시간을 준 다음에 그리고 젖을 주거나 아니면 또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면 아이들은 힘들더라도 조금 기다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와서 먹을 걸 줄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의 경험을 경험하는데 이게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최적의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면 힘들 때 그 힘듦을 이겨내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준다고 합니다. 공감의 개념과 가장 헷갈리는 개념은 동정입니다. 공감은 엠퍼시를 얘기하고요. 동정은 심퍼시를 얘기합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공감은 총체적인 암, 타인에 대한 총체적인 암을 갖고 있는 거고요. 동정은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동정은 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은 I feel how you feel. 당신이 어떤 감정인지 나도 같이 느낀다가 되지만 동정은 I know how you feel.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안다라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같은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감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정은 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나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되지만 공감은 경청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영을 하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동정이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유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안 다음에 같은 감정을,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온라인 문화가, SNS 문화가 발달함으로써 공감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폭력으로 인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자살하는 경우,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상황에서는 공감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감 형성이나 래퍼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소통은 비언어적 내지는 준언어적 소통의 단서들이 결핍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빛, 표정, 그 사람의 어조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들이 결핍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때리거나 아니면 말로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눈빛이나 아니면 슬픔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이 그냥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이 언어적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쉽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거리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 따라서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욕구들을 마구 표출을 하는 공간이 온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님과 학생 간의 래퍼 형성이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그 이유로 인해서 생기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일수록 공감적 소통을 통한 학생들과의 관계 맺음과 인격적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공감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법칙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감의 의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총체적인 암,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정이 돼버린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의 관점으로 관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서적 공명, 즉 그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감적 행동이라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소통적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총체적인 IM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동정과는 달리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면 알수록 공감은 높아집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총체적인 그 사람 전 존재에 대한 알미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기부 대상 선정 게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단체에 여러분들이 50만 원의 돈을 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50만 원의 돈을 기부할 두 군데를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정이 끝나셨나요? 자, 어떤 곳을 선정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국제 헤비타트,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 로렌더 에스틀리 기념재단. 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단에 여러분들이 기부할 것이라고 선정을 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내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집단과 잘 모르는 집단, 외 집단인데요. 공감은 내 집단에서 공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학생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와이프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알을 위해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타임이고요. 두 번째는 경청인데요.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은 상대와 질 높은 시간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있는 상황이 되면 그 개인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어떤 고민을,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꿈이 있는지를 듣는 그런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퀄리티 타임을 갖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퀄리티 타임과 아이들의 얘기에 경청을 하고 계신가요? 개개인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들은 수업 시작하기 한 5분 전쯤 들어가셔서 학생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어떻게 주말을 보내는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재료로 사용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나중에 실제 공감 수업 전략 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두 번째 법칙은 관점 이동하기입니다. 이 관점 이동하기가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B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MBTI 같은 성격 진단을 통해서 A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 B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전문대 나온 학생들은, 서울대 나온 학생들은 또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프레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치관 같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업 컨설팅 하면서 대학생들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교수님들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 예를 들어서 라떼 이즈 홀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낭만도 있었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왜 책도 안 읽니?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교수님한테 얘기 못했지만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때는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수업 학점만 들으면 됐지만, 우리 때는 취업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게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낭만보다는, 책을 읽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너희들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점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과연 내가 학생들을 대할 때 나의 감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간다, 소통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나의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세 번째 법칙은 충조 평판 금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충조 평판이라는 것은 충고, 조언, 평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 논쟁으로는, 그리고 설득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했을 때 당신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 말을 따라서, 설득을 따라서 내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화가 나거나 감정이 일어서서 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논쟁과 설득으로는 움직이기보다는 실제 공감을 해줬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학생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의 교수님이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거기 졸은 학생 일어나야지, 수업 시간에 졸면 돼. 심지어는 비싼 등록금을 돈 놓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면 너한테 손해지 않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판단과 평가를 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졸면 안 되겠구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겠구나, 아니면 반감이 들었을까요? 다른 교수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학생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라고 한다면, 야 철수야, 너 어제 오버워치 한다고 또 밤샘했구나. 애가 눈을 뜨더만, 예 교수님 오래간만에 애들하고 온라인상에 만나서 오버워치 한다고 밤을 좀 샜습니다. 이게 슈팅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버워치는.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나는 대학 다닐 때 당구 친다고 아예 나는 수업도 안 들어갔어. 너는 수업에 들어와서 졸면서라도 수업에 들어온 거 보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화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공식이 앞으로 배워야 할 많은 공식의 기초가 되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0분만 깨서 좀 집중해 줄래? 그 학생은 그 수업 이후 계속 깨어서 집중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퀄리티 타임과 연관되는데요, 수업 시작 한 5분 전쯤 들어가셔서 애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애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뭐하고 노는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그 철수란 아이가 오버워치를 한 번씩 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금방 그 아이의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왜 졸고 있는지를 알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당구를 치면서 자기는 수업도 안 들었다는 식으로 또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입장의 아이와 이 두 번째 아이의 입장의 생각과 감정과 수업에서의 태도나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지, 설득이나 충고나 조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또 가르치려고 해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미안 하고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법칙은요, 공감적 행동입니다. 공감적 행동이라는 것은 실제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정서 밑에 있는 욕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긍정적 감정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공감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존중해야지만 공간적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중을 하게 되면 공감적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서를 지지해 주기 위한 행동적 요인까지 나타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는 일방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노동을 하게 합니다. 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 공감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아이들의 정서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을 이름도 모르고 무시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정서적 노동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공감적 행동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겠는데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님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가르쳐야 될 수동적 존재인가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주관적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공감의 법칙을 총체적으로 상대를 알아야 되고 관점을 이동해야 되고 충조 평판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네 가지 영역별로 교수님들 자기 자신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대학생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총체적 암, 대학생들에 대한 총체적 암,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관점 이동, 내가 쉽게 하는 충조평판은 뭔지, 학생들에 대해서 충조평판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공감적 행동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공감적 행동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적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총체적 암, 알게 되면 상대방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서적인 공명, 유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조평판 금지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공감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감의 개념과 공감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